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이틀째 쿠팡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로저스 쿠팡 대표는 호통에 가까운 큰 소리로 자기 주장만 반복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네, 국회는 오늘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이러한 태도를 언급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역시나 제멋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 국회가 로저스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한국의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계속 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 질의와 상관없이 이 주장은 계속됐는데요. 직접 보시죠. 현재 저희가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저스 씨의 태도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국회 요청에 의례적인 인사 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또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국회와 본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절차를 보고 그리고 제가 그 기록을 보았을 때 제 답이 완벽히 통역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저스 대표의 주장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와 접촉해 유출 정보를 확인했더니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는 3,000건에 불과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이미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등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에 확인된 3,000건만 유출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용의자가 노트북 외에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다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미국 투자자를 의식해서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 보고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의 보상안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보상 이용권이 차후의 소송에서 악용될 수도 있다고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의 주장입니다. 쿠팡은 고객당 5만 원 상당의 일회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면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쿠팡이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게 되면 차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쿠폰을 쓴 사람이나 받은 사람 보상액 줄여야 한다고 할 겁니까? At what court do you mean in U.S. lawsuits? I don't believe that would be a mitigating factor. And we're still facing, as you 소송을 remind me, 말씀하시다고 over and over, 한다면은 이것은 그 감경 요인은 아닙니다. 로저스 대표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전 직원의 범행 동기는 돈이 아니라 퇴사의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유출자가 쿠팡 측에 협박메일을 보내면서 사생활 관련 정보를 첨부한 의도를 묻자 회사에 보복하려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자가 소규모의 데이터만 저장을 했고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밖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도 차례로 서울경찰청에 이송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강선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준 1억 원을 지역보좌관이 받아 보관했다며 공관이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알린 후 김경 서울시의원은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는데요. 이에 강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네, 서울경찰청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하게 되는 거죠? 네, 서울경찰청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11건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0건을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남의 편입에 개입하거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지난 9월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작서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경찰서들은 수사 중이었던 사건을 오늘 서울경찰청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먼저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입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오늘 김 전 원내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영등포소의 경우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고 특혜성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건들도 차례로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권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똑같은 잣대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지만 당원 게시판으로 재점화된 계파 갈등에 전선이 다소 흐트러지는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죠.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에도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김 의원 원내대표 사퇴에 결정적 한방으로 작용한 1억 원 공천헌금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김병기 의원이 묵인했다는 의혹인데요. 국민의힘은 강선우, 김병기 의원은 물론 당시 다른 의원들의 공천 비리는 없었는지도 수사 나아가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김경시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청장은 1억 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라면서 김병기 의원이 비밀 병기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도된 녹취록 살펴보면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곤 김시 의원의 공천 배제, 즉 컷오프가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 김경시 의원은 2주택 상가 5채의 다주택자라 민주당 공천 기준으론 이미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정작 다음날 민주당은 김시 의원을 단수 공천해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시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당시 민주당은 실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다주택자 예외를 인정했다며 문제가 된 주택은 고령의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 개인 비위를 넘어 당의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다 보니 민주당 지도부 이래저래 난처한 모습입니다. 오늘 전북에서 김병기 의원 사퇴 뒤 첫 최고위가 열렸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병기 의원이 1억 공천헌금 논란 이전에도 정부에 부담이 될까 사퇴를 고민했다면서도 녹취록 보도에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탈 붕괴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감찰에 착수하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을 내년 1월 11일로 정하면서 속전속결 수습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미 명청 대리전 구도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더해 신명기 핵심 김병기 의원 후임을 누가 이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3선 진성준 의원이 오늘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내부 문제가 화두죠. 네, 국민의힘도 내부 문제로 속이 시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계파 갈등의 최대 뇌관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사건의 당무감사의 조사가 어제 발표되면서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 오늘도 SNS를 통해 장외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했다며 이 위원장과 그 배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이 위원장도 동명이인이 IP와 휴대전화 뒷번호까지 모두 같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가족관계로 봐야 한다면서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의 서면 질의에 응하지 않더니 이제와 뒷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예선 사태를 이렇게 키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는데요. 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 의혹에 한창 불이 붙고 있는 이때 자꾸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 답답한 형국이라며 아쉬움도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지도부는 당무위 자체 결정이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일단 연초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인데 어쨌든 연초 장 대표가 새 신안을 예고한 상황에서 연말 이 문제로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표정도 읽힙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통일교 특검 여야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느냐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 여전합니다. 이름부터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라 정한 민주당 정교분리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 종교단체 모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함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는 반헌법적인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는 경찰 합수본에서 통일교 의혹은 특검에서 별도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장동혁 대표 이 대통령이 직접 합수본을 꺼내든 마당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넣자는 건 또 한 번 야당 탄압을 하겠다는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신천지를 특검에 넣자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저희 당사를 쳐들어와서 또 당원 명부 대조하겠다고 하면서 정치 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야 사이 평행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직이 공석이 되면서 야권에선 자칫 통일교 특검 논의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새해부터 47개 정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 국민이 관심 가질 사안은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KTV가 촬영과 중계 등을 지원하고 생중계 영상 역시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고배당 상장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2025년의 마지막 해가 집니다. 한파 속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울 해넘이 명소 남산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그곳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보기 위해 이곳 남산을 찾았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에 해가 저물 것으로 보여 약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얼굴에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다만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해넘이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 대구는 5시 22분, 대전은 5시 25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저물겠습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다가오면서 해넘이 해돋이를 보기 어렵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한파특보는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충청, 남부 내륙 곳곳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보 지역은 내일 아침 한파가 절정에 달하며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기온은 서울 기준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내일 밤부터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주말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해넘이 해돋이 보러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탄핵부터 새 정부 출범, 그리고 첫 원내 사령탑의 사퇴까지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마지막 날까지도 강선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술렁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구태, 악습의 부활 등 격한 표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로 특별 대담 시작합니다. 엄청난 경고등이고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태의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멘붕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우리 당에 있다니 아니겠지. 어허. 지금도 사실은 반신반의합니다. 1억 원을 받은 그 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그 다음 날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단수공천장이 나왔습니다. 그 단수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경을 칠 일입니다. 김명기 원내대표가 비밀 병기의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대담, 특별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다사다난했다고 하지만 올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입장에서는 새 정부 좋은 일만 돌아보고 싶었을 텐데 하필 마지막 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불명예 퇴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오신 우리 국민과 YTN 시청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불편해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특히 정말 이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뭐 선의로 정말 합법적인 후원금 이외의 무슨 후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유혹에 혹시 한번 이렇게 좀 기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게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금방 김영진 의원도 나와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저 자막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전 방송에서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 권영진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것은 과거에 뭐 그런 국민의힘의 찻대기 뭐 이런 얘기할 때를 상상하다 한 소리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모든 민주적 시스템, 특히 공천 시스템만은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던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의혹이 발생한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고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멘붕에 이렇게 빠질 듯한 뭐 이런 정도의 일인데 수사 결과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의혹도 정황이 굉장히 사실처럼 보이는 의혹 아닙니까?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퇴도 하게 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일단 그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 여야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는 건 정말 옛날 옛적의 일이다. 이걸 강조했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결국 이 공천 헌금 관련한 녹취록 때문에 사퇴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우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YTN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국격이 실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혼란과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뭐 누구도 우리 당 의원들 중에 한 사람도 몰랐고 예견할 수도 없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그 고통에 대해서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군 장병들에게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국방에 전념해야 될 군 장병들을 이런 쿠데타에 동원해서 그래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몇 사람이 특전사령부에 찾아가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또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이 비상경과 같은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옷깃을 여미고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갑질과 특혜 의혹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국민들은 정말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고 또 같은 이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3년 8개월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형 공천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오갔다는 게 본인들이 녹취를 통해서 실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더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왜 그렇게 그러면 시연 한 잔을 놓고 1억 원이 갔냐. 그게 공천증이 당선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경쟁이 치열해서 공천 받아봐야 당선될 확률이 낮다 그러면은 1억씩 그렇게 갖다 주고 공천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오는데 정말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걱정이에요. 이대로 가면은 정말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다 된다는 이런 이 분위기일 것 같으면은 얼마나 더 많은 이런 일들이 행해지겠냐. 이거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지울 사람에게는 분명히 책임지어야 우리 정치판이 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연말 전국의 핵은 바로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 사이의 녹취록인데요. 이 녹취록이 모든 전국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약 28분 동안 이어진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왜 녹음됐을까 의문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릴게요.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대화 내내 흐느끼는 강선우 의원과 달리 녹음되는 걸 알고 있던 김병기 의원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단호한 목소리인데요. 1억 원을 건넨 의혹이 있는 김경 당시 시의원 후보 단수 공천을 받기 전에 컷오프 대상이었던 걸로 추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네, 여기저기 의문투성이인 대화 녹취록입니다. 이 두 의원의 대화가 28분 동안 이어졌는데 이걸 녹음한 게 김병기 의원인 건가요? 예,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해서 제3자에게 공유를 했고 그 3자를 통해서 이번에 이것이 이제 언론사에 제보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궁금한 지점이 두세 지점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뭐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겠으나 적어도 방송에서 그렇게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혹에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 기왕에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지금 1억 원을 받은 건 강선우 의원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김병기 의원은 이제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묵인도 결국은 공천장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 녹취만을 놓고 보면은 녹취대로 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전날
강선우를 불러가지고 녹취까지 하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컷오프 회의된다. 돈 돌려줘라. 이렇게 해놓고 24시간 후에 그 다음날 공천장은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있었는데 그걸 알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강선우를 불러서 의도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나? 이게 하나의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전에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전날 녹음할 때 하고 그 다음 날하고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예.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더 센 밖에서부터 압력이 있어서 컷오프 대상자를 단수 공천을 줬는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강선우와 김병기와 김경 사이에서 뭔가 또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단수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고 이걸 경찰 수사로 밝혀야 될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경찰 수사로 밝히지 못하거나 이걸 얼버무린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국민들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 녹취를 들어보면 김경 시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김병기 의원이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경 시의원이 당시에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공천도 아니고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리감찰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상에서 빠졌어요? 예, 그 제가 어제 발표를 할 때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외했다거나 빠졌다거나 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일단 어제 상황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분리를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은 이제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결이 돼서 수사에서 함께 드러나겠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외했다 뺐다라고 단정적 표현은 쓰지 않고 별개의 사안이다. 어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의 과정에서 하다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 문제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의 설명이었고요. 이것은 연결돼 있어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제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할 당시에는 정청래 대표가 비는 함께 맞는 것이다. 동질한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쌌는데 이번에는 좀 감싸는 태도가 아니에요. 뭐 사안의 중대성이 다른 걸까요? 사실은 뭐 윤리감찰단으로 넘긴다고 해서 뭐 밝혀질 게 있나요?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뭔 일만 있으면은 이춘석 의원이 뭐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한 의혹이 생겼을 때도 윤리감찰단으로 넘겼고 장경채 의원의 성추행 이 부분들도 윤리감찰단으로 넘겼잖아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은 하몽차사 감찰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기는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선우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자고 일어나면 이 터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갑질 특혜 의혹이 지금 김선우 공천 수수 의혹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에 게 싹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드러난 녹취로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말 원칙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지금 김병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선우를 버리는 카드로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수밖에 없는데 아마 국민들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여권 전체가 앞으로 계속 맞아야 될 부메랑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런 면에서 김병기든 강선우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끊고 가야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도 정권에도 좋을 거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선우를 버리는 카드로 썼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1월 11일인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만큼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출사표를 어느 정도 던진 건가요? 오늘 일단 그 진성준 의원이 공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임기만 하겠다라고 이제까지 조건까지 5개월인 그렇습니다. 이렇게 붙였고요. 당원 당규에는 자녀 임기만 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이 자녀 임기 5개월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는 후보가 공약을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의원들의 마음이라는 게 또 당원들도 그래, 아이고 저 5개월밖에 못 하는데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뭐 찍어줄 수밖에 뭐 있겠죠. 예. 그걸 누가 선점하느냐. 그리고 그걸 선점한 후보 이외의 다른 후보들은 아 그래 뭐 이번에는 뭐 저렇게 5개월만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는데 저렇게 한번 밀어주고 나는 다음 정식 선거에 1년짜리 선거에 나가볼까라고 이렇게 스스로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그 임기 가지고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그것은 제 뭐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앞으로 현재는 한 서너 분이 그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박정 의원, 그다음에 백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거기에 오늘 진성진 의원이 먼저 했고요. 이런 정도 서너 분 정도의 이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청 대리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악어의 눈물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강요된 자아 비판 아닌가. 좋은 자리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기회주의적인 본심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당파성에 매몰됐다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당파성에 발 맞춰서 이분께서 그 립 서비스 한 거다. 내란을 옹호하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뭐 이야기들, 정보들을 도덕성의 문제, 개인사적인 문제라고 막 수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잘 몰라요. 개인사가 어떻고 정치활동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약간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네, 내란 단절 의사를 표명하란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뒤 단 하루 만에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 발언을 180도 뒤집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악어의 눈물이다, 강요된 자아 비판이다, 기회주의자다, 민주당 당파성에 맞는 립서비스다. 할 수 있는 비판은 다 한 것 같아요. 섬뜩합니다. 사실은 탕평 인사는 해야 돼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말 자기 진영의 사람들 외에 천하의 실력자들을 그렇게 해서 나라 경영을 잘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탕평 인사가 되려면은 다른 진영에서 그걸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진영 사람들을 쏙쏙 뽑아가고 그리고 그 진영 자체는 뭐 내란 공범이다,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그건 탕평 인사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운 의원이 사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몰라서 사과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사과를 했어요. 우리 당 의원들도 사과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절연하고 새로운 나라로 가겠다는 다짐 맞아요. 그런데 그걸 왜 진작하지? 아니 그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나요? 장관 자리가 주려고 하고 또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가려면은 네가 내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반성하고 자아 비판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지켜보는 우리 쪽 사람들 입장에서야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특히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전에 건호월 보훈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 당에 몸담았지만 당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해운 장관은 현재도 당협위원장이에요.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당에 그런 제안이 오면은 기본적인 도리나 예의로 한마디 당에는 통보하고 상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정말 김부겸 전 총리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제안이 있었을 때 나는 그때 김부겸 총리의 처신은 돋보였다고 봐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당하고 협의하라. 나는 그렇게 왜 우리 보수 쪽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혜원 의원의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해요. 이거는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혼자 장관 자리 한번 해먹으려고 당에 대해서는 춤뱉고 떠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저게. 그런 면에서 뭐 너무 과하다 싶을지라도 저런 비판을 받아서 당연한 거고 그러나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든지 계속 덧셈의 정치를 하려고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뺄셈의 정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다 내주는 이런 정치만 할 거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회에 이혜원 의원을 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 비판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을 내주는 뺄셈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아 비판적인 시각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명의 이름이 더 거론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빼갈 것이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탐나는 인사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우선 여기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람을 빼간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통합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통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화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치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통합, 국민의힘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치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자, 대통령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인 한두 명을 기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어떻게 하면 갈등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통합 아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영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한 명 빼가냐라고 그렇게 막 반발하는 것보다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의 그 통합 아젠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더 많은 국민이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에 공감하시고 우리 영역이 넓어진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의석수가 더 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헌 저지선 이런 얘기 안 해도 국민이 알아서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권영진 의원님께 정말 감동스러운 것이요.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그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을 사과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군인들에게 다녀오시고 사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지금도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진지가 정말 밖으로 아스팔트로 다 달려나가서 텅 빈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권영진 의원님과 함께 하셨던 25번의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최소한 이제 경계병이라도 돌아오셨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지금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되겠다. 저런 어떤 제대로 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어떤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정치 이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경태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거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님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 많으면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인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도 아직도 뒤숭숭합니다.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걸 누가 올렸을까? 1년 넘게 이어진 논쟁이죠.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한 전 대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의원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느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2호선 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게시물까지 자신의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배현진 의원도 이 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중차대한 투쟁의 순간마다 끼어들어 당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멍청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 시기인가. 다만 법적 대응보다 이제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정치판에 발을 디디고 나면은 이게 뭐 참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진흙탕 이런 이전 투구도 허다합니다. 진흙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속에서도 빼내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고 부끄러운 태도를 인지하고 끝나면 법적 조치라든지 그것이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오래 끈 논쟁이었는데요. 당무감사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판 칼럼이나 사설을 이제 링크를 올렸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이걸 장동혁 대표에게 당시에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런 걸 못 올리면 익명 게시판 왜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옹호하는 내용을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민주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민주정당이면은 우리가 원칙으로 민주정당의 원칙으로 보면은 익명의 게시판에서는 당 대표를 비판할 수도 있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익명의 게시판에 올린 글 때문에 저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거 자체는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을 저는 포기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장동혁 지금 대표가 과거에 했던 생각이 옳아요. 지금의 생각보다. 과거의 생각이 옳고 대신 이런 건 있어요. 당대표의 가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몰랐지만 알 수가 없죠. 사실 가족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정도는 걸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2호선 당무위원장은 저분은 어제도 타이밍도 옳지 않았고 방식도 옳지 않았어요. 네, 배현진 의원은 멍청하다고 했더라고요. 뭐 멍청한지 안 멍청한지 정무적 감각은 없어요. 없고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어제는 민주당의 악재가 막 쏟아질 때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을 야당이 가져야 될 때 우리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 당무감사 무슨 건도 영문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가족임에 밝혀졌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를 뭐 한다라는 얘기는 없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그럼 가족들을 잘못 관리했다 이런 건가요? 이걸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는 빨리 학자면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당 언저리에 계속 어슬렁거리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문제고 이제는 우리 당도 이걸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을 보면 정말 치졸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장동혁 대표도 좀 큰 정치를 하는 쪽으로 우리 당내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본인이 얘기했을 때 하나로 뭉치는 큰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을 공격해야 할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한 날인데 하필이면 이런 당원 게시판 문제를 공개를 해서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보기엔 어떠십니까?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타당의 일이니까 짧게만 말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거의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던 것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를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왜 저렇게 실리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저런 일을 할까? 한동훈 대표와 한 정당에서 같이 정치를 못 하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삭제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저 자체 발표한 것을 조금 아까 국민의힘의 어떤 패널 분이 설명하는 걸 제가 메모를 해봤더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입당한 것이 2023년 12월이니까 그 가족들이 입당한 게 2024년 뭐 1월이나 봄쯤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라고 지금 지목한 글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당도 하기 전에 글들을 가족이 썼다고 지목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쭉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설명하지 않겠고 어쨌든 그런 당 내부의 심정적인 분당 상태의 문제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자체가 정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 이름을 거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 당무감사위원장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에 사실은 구형한 거거든요. 그 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건 없어요. 징계를 뭐 당원권 정지 이런 건 없으면은 제가 보건대는 당 지도부의 일정 부분에 정치적인 것들이 개입됐다고 봐요.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보면은 당 지도부도 이걸 가지고 계속 윤리위로 끌고 가서 더 문제 삼고 망신 주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제 덮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희망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새해 당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해묵은 당원 게시판 논쟁을 이렇게 털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최대 분노템 가운데 하나죠. 바로 쿠팡 사태인데요.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은 역시나 나오지 않았고 대신 나온 외국인 대표 오늘도 반성이나 자중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불쾌감도 감추지 않았는데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건 한국 정부를 공격한 거예요. 미국 투자자만 의식하고 한국 고객은 봉으로 보고 한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한. 동시에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택배 업무를 경험해보지도 않고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한번 느껴보기를 바라고 저도 할 테니까 저와 같이 심야 배송 하루 12시간 택배 업무 같이 해보실 수 있을지 합니다. 네,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쿠팡 청문회 지금도 진행 중인데 지난 청문회에서는 이 헤럴드 로저스 대표 I'm happy to be here 이런 엉뚱한 말만 하더니 이번에는 enough 그만합시다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태도 자체가 지금 국민을 막 분노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의식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방패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들의 주가만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너무나 무책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선서를 하고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욱 좀 분노하고 계시고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쿠팡이 자기 기업의 이익, 주가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의 주주들, 미국 주주들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주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했다. 무슨 보상책도 냈다라고 하는 미국 주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자신들의 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그러한 보여주기식 그런 행태만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뭐 택배 배달 체험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은 나왔지만 결국은 뭐 보상에 대해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쿠팡이 사실은 돈은 한국에서 벌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좀 상장은 미국에 해서 주주들도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이 괴리감이 우리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호미로 막아도 될 걸 가래로도 못 막게 지금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국민들 3,300 몇만 명의 정보가 털렸으면은
당연히 그분의 지금 국적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떠나서 실질적인 오너가 나타나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안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보상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어요. 그 실질적인 오너 김범석 씨는 범킴은 뒤로 숨어 있고, 그리고는 한국인 이 대표 사퇴시키고 미국인을 딱 내세워 가지고 이 사람이 방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보상책 내놓는 거라는 것도 도대체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1인당 5만 원이라고 하는데 4만 원은 이거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쓰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게 해놓으니까, 야, 이게 이 보상책을 가지고 또 다른 장사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이거 저는 이 걷잡을 수 없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분노를 계속 키워서는 아무리 외국인 내세워가지고 법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쿠팡이 빨리 자세를 바꾸는 게 저는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에서도 이건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 감정을 계속 붙돋아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이걸 정말 이 미국계 기업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재해서 우리 국민의 이익으로 돌릴 수 있는 냉철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해서 감정을 돋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온 국민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했던 쿠팡 청문회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내미 장가 보냈어요. 토익 공부를 사실 못했던 게 이직이 목표였는데 이직하게 돼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예쁜 여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희다 캐스터,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승은 기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충남 태안 꽃제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원희다 캐스터, 남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몰 시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남산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해 마지막 해가 오후 5시 23분에 저물 것으로 보여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약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해넘이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 대구는 5시 22분, 대전은 5시 25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저물겠습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다가오면서 해넘이 해돋이를 보기 어렵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한파특보는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충청, 남부 내륙 곳곳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보 지역은 내일 아침 한파가 절정에 달하며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기온은 서울 기준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내일 밤부터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주말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해넘이 해돋이 보러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번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태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해가 저무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꽃지해수욕장은 점차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해넘이를 감상하기 위해 해변을 찾은 사람들은 바닷가 풍경을 바라보며 일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커다란 바위 2개와 함께 바다가 보입니다. 할미 하라비 바위로 불리는 바위들입니다. 이곳은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해가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썰물 때는 할미 하라비 바위까지 걸어갈 수도 있는데요. 바닷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생긴 길을 따라 해넘이를 가까이서 보려는 관광객들이 바위 앞까지 걸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쌀쌀한 날씨지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끼리 올 한 해 멋진 추억을 기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 꽃지해수욕장은 사람들이 현재 각자의 방식으로 한 해가 지나가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는 해넘이 행사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올해 한 해가 마지막으로 저무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를 달래기 위한 해넘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가래떡과 인절미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행사장 주변에서는 관광객들이 연날리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행사장 주변 무대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도 하며 한 해가 저무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또 아쉬움을 함께 달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난 이후 오후 6시 반쯤부터는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고 불꽃놀이와 함께 해넘이 행사는 마무리됩니다. 이곳 충남 태안군의 예상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7분입니다. 2025 을사년 마지막 해도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붉은 말을 상징하는 병원연에는 더욱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넘이 현장에 나가 있는 오승훈 기자, 원희다 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동해안 해맞이 명소를 찾는 차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부터 닷새간 해맞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일까지 닷새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하루 평균 484만 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전보다 8.8%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해맞이 명소가 몰려있는 동해안 방면 노선인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대구 포항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이동 차량이 집중되면서 혼잡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새해 첫날 서울 강릉 구간 최대 소요 시간은 강릉 방향으로 4시간 10분, 서울 방향으로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맞이 교통량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로공사는 해맞이 특별교통대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혼잡한 노선에서는 차단 공사를 중지하고 영덕요금소에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도로 전광 표지로 휴게소 혼잡 상황도 안내합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차량 점검 및 월동 장구를 구비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또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바다 전망으로 인파가 몰리는 휴게소 전망대와 난간 주변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한일 해저터널을 담당하는 통일교 단체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금품 로비 의혹과 함께 통일교의 정치권 후원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해 통일교 고위 간부를 소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통일교 산하단체 세계 피스로드 재단의 박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피스로드 재단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박 이사장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강석 전 회장에 이어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어제는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 협회장은 얼마 전 이번 정치권 로비 의혹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통일교 공식 입장을 발표했던 핵심 간부입니다. 과거 통일교 선악학원 이사장과 일본 총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일본 총회장 당시에는 한학자 총재의 한일 해저터널 관련 일본 현지 시찰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송 협회장과 더불어 황모 전 선문대 총장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내년에도 이어질 텐데요. 경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앞서 공소시효 만료 임박 우려가 제기됐던 전재수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도 통일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자택과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18년에 전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올해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한학자 총재의 특별 보고 문건에는 2019년에도 통일교 측과 전 의원의 만남을 암시하는 대목이 수차례 등장하는 만큼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뇌물죄의 경우 액수가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공소시효가 10년,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전 의원이 현금 2천만 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 시계가 1,000만 원 이상일지도 관심인데요. 그런 만큼 경찰은 당분간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첩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곧 수사를 시작하죠. 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은 오늘까지는 모든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 김건희 특검이 경찰에 넘긴 사건에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우선 수사팀장부터 임명하는 등 수사를 서두르는 모습인데 조만간 전체 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다음 주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법에 사건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휴정기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휴정기 이후에 선고가 줄줄이 몰려있죠. 네, 법원의 겨울 휴정기가 끝나면 2월 말에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 선고가 보통 이 시기에 몰리는데요.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 일부도 이때 선고가 이뤄집니다. 내년 1월 16일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고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선고가 나옵니다. 1월 28일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통일교 금품 수수 및 공여 의혹 사건 선고가 일제히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특검이 일괄 기소한 매관매직 등의 의혹이나 최상병 특검에서 넘긴 수사외압 의혹 등 사건은 휴정기 이후로 심리가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네, 다른 재판들도 계속 이어지죠. 네, 휴정기는 다음 달 9일까지인데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병합을 위해 그저께와 어제 연달아 공판기일이 진행됐는데요. 모레인 2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란 혐의 재판이 계속되는데 재판부는 휴정기 마지막 날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건진법사 측근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군사정보 유출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휴정기에 열립니다. 특검법의 사건 처리 기한이 1심은 6개월, 2, 3심은 각 3개월로 규정된 만큼 재판부들이 속도를 내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 장관은 현재 육군에 있는 해병대 1, 2사단의 작전 통제권을 해병대에 돌려주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이에 따라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은 내년 말까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 2사단의 작전 통제권은 2028년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잉지-20 극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의 최종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29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055형 구축함 우시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잉지-20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한 홍콩 매체는 이번 시험 발사가 대량 생산과 배치를 위한 공식적인 평가와 승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시간 중고명품 판매점에 침입해 의류와 현금 등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3시쯤 부산 수영구에 있는 중고명품 판매점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의류와 시계, 현금 등 1억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밤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주차한 차 안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경기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씨는 의사 면허 없이 박나래 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抗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암투병을 해오던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안 씨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하면서 어제 오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진의 조치 아래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확한 상태는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측은 안 씨가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연예계도 굵직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5인 완전체 복귀는 무산됐고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과 배우 김수현 씨 관련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년이 넘는 분쟁 끝에 법원은 뉴진스 대신 소속사 어두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혜린, 혜인과 달리 나머지 3명 복귀 논의는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왜 3명을 굳이 따로 이렇게 막 왕따시키듯이 왜 그거를 이렇게 갈라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논의 끝에 소속사는 한이 복귀를 확정지었지만 다니엘에 대한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논의 중인 민지가 복귀하게 되면 뉴진스는 다니엘을 뺀 4인으로 활동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과거 소년범 전력 등이 뒤늦게 불거지며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연기뿐 아니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온 만큼 대중의 실망이 컸는데 조 씨는 비판 여론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갑질과 불법 시술 의혹이 동시에 번지며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주사이모와 불법 의료시술 논란은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 관련 사생활 논란이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주연을 맡은 OTT 시리즈 공개는 무기한 보류됐고 여전히 공방은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 배우 유아인 씨도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올해 확정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올해 우리 주식 시장은 그 어느 나라보다 뜨거웠습니다. 코스피가 1년 동안 75%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는데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여러 안정책에도 고공행진하며 연평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에 상법 개정 등 증시 부양책까지 힘을 보태자 코스피의 질주는 시작됐습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여파로 2200선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두 달여 만에 3000선을 회복했고 더 나아가 사상 처음으로 4000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1년 사이 75.6% 급등하며 주요 20개국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비교해도 3배에 가까운 오름세였습니다. 시가총액도 빠르게 불어나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3분의 1로 늘며 우리 증시 덩치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36.5% 상승한 925포인트로 2025년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높은 환율은 우리 증시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환율은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안정책에 1,439원으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환율은 1,422원, 외환 위기를 겪었던 1998년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증시와 환율, 앞으로 코스피의 오름세는 둔화하겠지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반도체 화랑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거품 우려와 출렁이는 환율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매수나 국내 자금 유턴이나 이런 것들이 연초 그리고 1분기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약간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겠죠. 4천선에 안착한 코스피가 환율 변동성을 딛고 추가 동력을 만들어 꿈의 5천 시대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제 올해도 7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곡은 뭘까요? 한 소절 듣고 맞춰보시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 지금 부른 이 노래 바로 가수 황가람, 나는 반딧불입니다. 한 노래방 업체가 집계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이 불린 노래 1위로 나타났습니다. 가사에는 결국 자신은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라는 메시지를 담겼는데요. 올 한 해 노래방을 찾는 사람들이 나도 한 번쯤 따라 불러보고 싶은 가사가 좋은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소력 있는 가사와 함께 황가람 씨의 인생 스토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오랜 무명을 거쳐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썼는데요.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과거 무명 시절 5달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고도 털어놨었죠.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는 노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한 가사에다가 이 삶에 애환이 묻어나는 보컬이 시너지를 낸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속내를 담아 부르고 싶은 면이 많다 보니까 올 한 해 애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힘겨웠던 올해는 뒤로 하고 오늘 밤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카운트다운 쇼가 펼쳐지는데요. 주목받는 대형 전광판 명소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목받는 곳이죠.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의 대형 전광판인데요. 오늘 밤 11시부터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되고요. 서울 광화문 일대 광화문 스퀘어에서도 카운트다운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광화문 9개 건물의 초대형 전광판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립니다.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서울 보신각에서는 제아의종 타종 행사와 함께 근처 건물과 전광판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최대 22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종로와 명동, 동대문 일대는 도로가 일부 통제되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장 경찰관의 질서 유지 안내에 적극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2026년 새해를 맞기까지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새해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빨간 날 며칠 있나 이거잖아요. 우리 PD가 확인해 보니까 11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18일이면 올해 며칠이었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올해가 1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리. 하루가 줄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설날이랑 추석이잖아요. 올해는 설날이 화요일, 추석이 금요일이어서 설날 휴일은 5일, 그리고 추석 휴일은 4일로 약간 짧습니다. 좀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체 공휴일 적용되는 날 궁금하실 것 같은데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는 3일 휴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새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바로 돈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이제 본격 시작되는 거죠? 네, 올해 최저임금이 30,000원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10,000원을 거의 턱걸이로 넘었다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이제 1,320원으로 본격적인 10,000원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올해 기준으로 한 2.9% 정도 인상되는 거고, 이 월 환산액으로 한 40시간 최저임금 받고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월 환산액으로는 한 215만 5,8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최저임금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최저임금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뭐 소상공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자영업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최저임금을 좀 해석하시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10,000원 시대가 내년부터 열릴 것 같다 정도의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은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모수 개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인 9%에서 13%로 인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상이 한 해에 딱 13%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매년 0.5%씩 인상을 해서 2033년에 갔을 때 13%가 될 수 있도록 차차차차 이제 연금 보험료를 좀 올리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가입자 평균 소득이 지금 309만 원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월 27만 8천 원 정도 내시고 계신데 예. 내년부터는 15,000원 정도 상승한 29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월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더 내면 내가 손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 소득 대비 내가 어느 정도로 국민소득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봤을 때 네. 소득 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내가 은퇴했을 때 소득 대비 43%밖에 못 받는 게 조금 불만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차차차차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원래 국민연금이 기존에 이 모수 개혁하기 전에는 2055년이 고갈 시점이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모수 개혁을 하면서 2063년 정도로 고갈 시점을 한 8년 늘려서 조금 더 내고 조금 소득 대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약간 늘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면은
주 4.5일제가 눈에 띕니다. 0.5일 어떻게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최근에 조금 저보다 젊으신 직장인들한테 들은 되게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예. 저녁 시간에 1시간 더 있고 덜 있고 굉장히 삶의 질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7시에 퇴근하는 것과 6시에 퇴근하는 게 되게 삶의 질이 다르더라. 예. 6시에만 자기가 퇴근을 할 수 있어도 뭐 퇴근 후에 필라테스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시거든요. 저녁이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주 4.5일제를 하는 첫 번째 방식은 월화수목 이 4일 동안 매일 1시간 정도 먼저 퇴근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아예 몰아서 금요일 날 오후를 아예 근무를 안 하시는 방식의 4.5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정부의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대비해도 너무 많고 네. 이것들이 근로의욕 저하나 이직 그리고 근로의욕 감소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금 더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본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주 4.5일제 뭐 이렇게 좋은 점만 들으면 좋은데 이게 대기업 공무원들은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교대를 근무하는 그런 사업장들 있잖아요. 네. 이런 네. 사업장들에서는 이런 것들 적용하기 좀 더 현실적으로 힘든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좋아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사실 이것은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하면서 차차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다시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거 부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거는 뭔가요? 이게 뭐냐면 무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 부부가 다른 동네에서 직장을 다니면 왜 주말 부부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기존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요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두 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뭐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한 분은 천안에 계시면 네. 이 기존에는 한 분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두 분으로 늘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예. 이제 다자녀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게 85제곱미터로 딱 묶여 있었거든요. 도시 네. 기준으로. 근데 요거를 평형 기준을 없애서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자녀들이랑 사시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좀 한도를 늘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자녀인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가 더 크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자녀가 많으면 다른 세제 혜택도 늘어나는 거죠.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뭐 지금 말씀드린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고 예. 내년부터는 뭐 그 보육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비과세 한도 같은 거 아무래도 자녀가 한 분 늘 때마다 네.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들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같은 항목들도 내년부터는 좀 자녀 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 요거 꼭 확인하셔서 내년에 연말정산 받으시거나 하실 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세금을 이제 덜 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자기의 주소지나 자기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 내가 기부를 했을 때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인 16.5%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특별 재난지역처럼 최근에 뭐 지진을 겪으신 데 많잖아요. 예. 화재를 겪으신 데 많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10만 원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셨을 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권들을 답례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우, 돼지고기, 쌀 같은 지역 특산물이나 아니면 그 동네 관광지 입장권까지 답례품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예. 고향사랑 2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KB페이 앱에서 요거 신청 가능하시니까 기부를 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그 지역의 답례품까지도 받으시는 그런 좋은 일 하시고 또 혜택도 누리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세액공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이게 아직도 헷갈려서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앵커께서 그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10개 사셨는데 그 세액공제는 뭐냐면 10개 중에 내가 8개만 세금 매길게라고 하는 게 세액공제 같은 예.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의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세액공제는 내가 세금이 여기에 대해서 10개에 대해서 30%가 나오는데 그걸 한 15%로 깎아줄게라는 게 세액공제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금이 더 빨리 늘어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득 구간을 조금 낮춤으로써 세액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잡히는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세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할인해 주시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좀 본격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은 그런 전략 같습니다. 네, 연말정산에 관련 팁이었고요. 자, 새해에도 바뀌는 것 중 하나가 교통비와 관련해서인데 대중교통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요? 예, 제가 지금 기후사랑 그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도 예. 그거 타고 이제 왔는데요. 아, 예. 내년부터는 요거가 어떻게 보면 이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카드라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기후사랑 동행 카드 같은 경우 서울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62,000원을 내고 구매하시면 62,000원 이상을 써도 그냥 62,000원으로 쓰실 수 있는 네. 건데 정부에서 새로 나오는 모두의 카드는 뭐냐면 62,000원 이상 쓰시면 우선은 내시고 62,000원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좋은 점이 예. 거주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아니면 특별 지원 지역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일반 청년 어르신 같은 이용자 유형 그리고 자녀가 다자녀이냐에 따라서 이게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혜택까지도 추가적으로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이동권 보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바뀌는 정책들 지금까지 허준용 서강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5년 을사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곳곳에 명소로 모이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서해안 바다 태안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네, 역시 해넘이 명소답게 지금 굉장히 낙조가 멋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위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할미, 하라비 바위 사이로 지금 2025년에 마지막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을사년 푸른뱀의 해의 마지막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저무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바닷가 위에 커다란 바위 두 개, 아주 낙조 명소로 꼽히는 곳이죠. 이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해가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해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 위를 환하게 비추던 햇빛이 이제 붉은 빛과 노란 빛이 저렇게 영롱하게 섞이면서 파도 위에 그리고 지금 서해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게 한 해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으로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의 예상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7분입니다. 지금이 5시 11분이니까요. 한 15분쯤 뒤면은 해가 저무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이렇게 해변을 찾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해넘이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난히 또 해가 천천히 아쉽게 내려가는 듯 하는데요. 지금까지 꽃지 해수욕장의 해넘이 모습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올해 마지막 해도 잠시 후에 저 너머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올해였지만 따뜻한 손길도 여전합니다. 네,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이번에도 또 찾아왔는데요. 이뿐 아니라 연말을 맞아 가슴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26년째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이번에는 한 해 마지막 날을 딱 하루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와서 근처 한식 뷔페 앞 소나무를 알려주며 올해도 어김없는 천사 강림을 알렸습니다. 평소와 같이 그냥 민원 응대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박스 위치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곳에 써달라고 그렇게 하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종이 상자 안에는 5만 원권 지폐와 동전이 든 빨간 저금통이 들어있었는데 확인 결과 9,004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얼굴 없는 천사의 26년 누적 기부금은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네, 성금과 함께 들어있던 편지인데요. 2026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앞서 전주시와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옆 완주군에도 쌀가마니를 든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10kg짜리 백미 60포대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 천사의 쌀가마니 기부는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가마니 위에 있던 편지에는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붕어빵을 팔아서 하루 10,000원씩 1년에 365만 원을 꼬박꼬박 기부하고 있는 익산 붕어빵 아저씨의 선행도 14년째 이어졌습니다. 붕어빵 장사는 작지만은 기부 문화를 이제 바꿔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돈 버는 날까지는 할 거예요. 자영업자의 폐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이런 얼굴 없는 천사들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올 한 해 관통한 키워드의 하나로 단연 인공지능 AI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부터 챗봇과 로봇 그리고 AI 동반자까지 인공지능은 기술을 넘어 세계 경제와 정치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AI가 정의한 2025년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렁였습니다.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베팅했고 그 중심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서며 AI가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는 AI를 국가 차원의 기반 시설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Across all of Europe, you're going to have to build AI infrastructure to support your startups and universities. 경쟁은 곧 지정학적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은 고급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며 공급망 재편에 나섰고 한국과 일본, 타이완은 생산 확대로, 중국은 자체 칩 개발로 대응했습니다.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됐습니다. 하드웨어 경쟁만큼 주목받은 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오픈 AI는 웹과 문서, 이미지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And it can browse the web, scan text, images, PDFs, much more, synthesize this reason through it, and prepare a report for you. AI는 점점 더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정과 대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But remember, you're my one and only, okay? Don't even think about chatting up other AIs. 패션과 헬스케어, 유통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등장했고 위조 상품을 잡아내는 기술도 현실이 됐습니다. A proprietary configuration that we have trained on a massive data set to detect tiny printing mistake made by counterfeiters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기록적인 투자와 경쟁 속에 AI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유대인을 겨냥한 총격 테러로 15명의 희생자를 낳은 호주 시드니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를 앞두고 안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크리스 민스 주 총리는 새해 전야 불꽃놀이 행사에 2,5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순찰 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지난 14일 15명의 희생자를 낳은 유대인 축제 총격 테러로 불안한 시민과 관광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1월 1일 연휴 이후 2일 금요일이 끼어있는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에 서서히 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인우 캐스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올해가 몇 시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고속도로 위로도 이렇게 2025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힘들었던 기억은 지는 해와 함께 모두 떠나보내고 기분 좋은 기억만 가지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날답게 고속도로의 정체도 매우 극심합니다. 지방 쪽으로 힘겨운 구간들도 이렇게 많고요. 서울 방향 퇴근 차량들로 1번 경부선은 북천안, 그리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고속도로는 서평택부터 한 번에 15km 이상씩 밀립니다. 해돋이 보러 미리 강원권으로 향하신다면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내촌 부근에서 여유시간 넉넉하게 두셔야겠고요. 50번 영동선은 둔대에서 양쪽 모두 막혔다가 강릉 쪽으로는 이후 강원권인 새마을 때도 힘겹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이외 신갈분기점부터 차 간격 바짝 좁아지고 있고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부터 감곡까지 그리고 35번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진천터널 통과를 앞두고 10km씩 브레이크 밟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도 증평이나 오창 일대 차 간격 바짝 좁혀 이동하고요. 대소분기점에서 만나는 40번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도 남한성 일대 길게 밀립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향하신다면 충청권에서는 천안분기점 일대 그리고 경상권에선 양산 부근으로도 차 간격이 좁아집니다. 사고 발생 시엔 대피 먼저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호였습니다. 네, 한 해를 보내는 시간, 저무는 햇살을 바라보며 정리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해넘이 명소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곳 서해 태안 꽃지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해넘이 명소답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해가 수평선 가까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바다에 있는 구름들이 해를 조금 가려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구름 뒤로 지금 마지막 올해 낙조를 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던 햇빛이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물들면서 천천히 파도 아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꽃지 해수욕장 해넘이 명소로 알려져 있죠. 바다 위에 떠 있는 할미 하라비 바위 사이로 해가 내려가는 이 장면을 보기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남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의 남산입니다. 해넘이를 보기 위해 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서울의 도심 위로 해가 올해 마지막 빛을 이렇게 붉게 남기고 있습니다. 빌딩 사이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서울의 하루 그리고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의 해넘이 시간은 5시 23분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 5시 20분에서 21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면 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은 5시 21분, 대구는 5시 22분, 광주는 5시 30분에 해넘이 시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기대했던 일도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하루를 잘 지나왔는데요. 해는 정해진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이 장면 보시면서 올해 마지막 순간만큼은 조금은 가볍게 또 따뜻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남산과 꽃지 해수욕장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간, 저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민들, 지금 이 화면 보시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일몰 시간은 이제 5시 23분이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태안의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자, 해가 저무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마지막 해넘이를 감상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할미와 하라비 바위 사이에 서서 낙조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 위를 환하게 비치던 햇빛이 붉은 빛으로 바뀌면서 구름 사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가지 못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소원을 비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멀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시 2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해넘이 시간이 정확히 5시 23분으로 예측이 됐고요. 광주는 5시 30분, 또 울산 5시 20분으로 해넘이 시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산에서 보시는 해, 저희가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해넘이의 해가 3분의 1 정도 지금 넘어간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유난히 또 해가 천천히 또 아쉽게 내려가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데요. 올해는 누군가에게 유난히 길었던 한 해였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붙잡고 싶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차 해가 이렇게 그 마음을 품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빌딩 사이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면서 서울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2025년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도심도 이 시간만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마치 한 해 동안의 이 시간을 조용히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을사년의 마지막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이제 붉게 문들고 있고요. 지금 해 절반가량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남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마지막 해넘이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도 큰 불편 없이 해넘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해안 일부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구름 때문에 조금 관측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상 상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2025년 을사년 한 해 시청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림한 빼꼼 남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올해 마지막 해가 남산에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간 저무는 햇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과 태안 꼭지 해수욕장에서 마지막 해넘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